한국 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 중국 거점기지 황준호 전문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실 주제는 중국 조선해양기자재 산업 도전과 우리의 전략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음이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 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 중국 거점기지 황준호입니다. 저는 이제 중국에 지금 거주한 지가 거의 20년이 다 돼갑니다. 와이프도 중국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진솔한 중국 사람들의 의견이나 이런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기자재 쪽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중국 조선해양기자재 산업 도전과 우리의 전략입니다. 세 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국 조선시장 현황. 중국 조선이 워낙에 발전이 빠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클락선이라든지 중국의 용의 선원이라는 그런 이제 홈페이지에서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선종별 수주라든지 선종별 인도, 잔여, 그리고 국가별 선주 발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중국 조선기자재 산업 현황과 성장. 조선기자재 관련해서 정보를 많이 찾아봤는데 정말 자료가 없습니다. 거의 5년, 10년 전에 이제 비교 평가를 해놨던 그런 자료라든지 아니면 이제 옛날에 정말 10년 전에 중국에서 이제 가와사키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평가를 내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각 중국의 조선소들, 북방의 대련이라든지 베이하이부터 시작해서 남쪽에 이제 SWS, 양저지ang, NT에서 잘 아는 조선소들 위주로 경영팀, 그리고 구매팀, 그리고 기술팀을 통해서 지금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술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가격 수준, 그리고 선주 선호도 이런 것들과 중국 기자재 업체의 현재 현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드려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조선기자재가 상당히 빠른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장 배경 및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제 우세한 위치를 유지하고 이제 좀 더 잘 팔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2023년 대비 2024년 선종별 계약입니다. 지금 총 학기를 먼저 보시면 2024년이 9월 말 기준으로 1222척입니다. 이제 보통은 이런 거는 클락선을 자료를 인용을 하는데, 클락선 자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내부적으로 자료가 있고 이제 공개하는 WSM이라든지 CSW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12월 말에 대략적으로 아마 1,400, 500 정도가 되고 1월 후반에 다시 한 100척이 더 추가가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깁니다. 보시면 2023년 대비해서 벌크 캐리어는 줄어들었지만 나머지는 지금 계속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탱커라든지 LNG, 컨테이너는 증가했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2021년 거의 400척 정도를 발주를 받았습니다. 중국 조선소가. 그리고 2022년에는 거의 한 지금과 비슷한 250척 정도 발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는 줄고 탱커선은 2023년에 많은 이제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분석을 할 때 탱커선은 더 많이 발주가 날 거지만 컨테이너는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상외로 다시 컨테이너도 많은 발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도량입니다. 인도량은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지금 2023년 970척, 그리고 2024년에는 아마 거의 1,000척 정도가 인도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잔여량입니다. 발주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2024년 9월 말 기준 지금 합계가 2,315척이 지금 잔여량으로 중국 조선소 잔여량으로 남고 있고, 대부분의 큰 조선소들은 2026년, 27년까지 도커가 다 부킹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제가 2020년 정도부터 매년 국가별 선주 발주량을 중국에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중국에서 한국 조선소 경기가 안 좋을 때 이제 조선소를 살리기 위해서
보통 중국에 있는 금융회사, 뭐 교통은행이라든지 이런 중국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파이낸싱을 해서 선주사와 콜라보레이션으로 발주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몇십 척씩 중국의 그런 금융권 선주들이 발주를 냈고, 그러다 보면서 계속적으로 해서 지금 중국 선주의 발주량은 매년 거의 4,500척을 지금 발주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홍콩 플래그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중국 조선소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정도까지를 했었냐면, 예전에 브라질이나 이런 데 광물 계약을 했습니다. 광물 계약을 했을 때 대금을 VLCC나 이런 광산 운반선으로 대금을 지불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레에서 그거를 차트링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지원해서 발전을 많이 시켰고, 지금은 이미 중국의 많은 대형 선주사들이 중국 조선소에 발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선주 컨테이너선 LNGC 발주입니다. 올해는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을 때 컨테이너가 좀 줄어들 거라 생각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9월 말 기준, 죄송합니다. 9월 말 기준입니다만 지금 10월 달에 이제 하파로이드라든지 이런 데서 발주를 또 열 몇 척씩 더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MSC라든지 시스판, 원 이런 데서 계속 지금 발주를 내고 있고, MSC 같은 경우는 정말 얼마 전에 낸 거죠. 쫑바이 찍노 심야더라고 산동성에 있는 크지 않은 조선소입니다. 거의 3,000TU를 컨테이너선은 맥시멈으로 했던 데인데 그쪽에 11,500TU 컨테이너선을 발주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도 상당히 의아해했고 조선소 담당자들도 좀 의아해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이제 발주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도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계속 발주를 내고 있습니다. LNGC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조선소랑 이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부분이죠. 근데 중국 조선소들도 후동종화부터 시작해서 북방의 대련조선소, 그다음에 강남조선소, 양재장 슈냐드까지 지금 계속해서 발주를 내고 있고, 특히 대련조선소는 아시다시피 CMES 차이나 머천더 인더스트리 에너지 쉬핑에서 발주를 먼저 냈습니다. 8척을 내고, 그 다음에 코스코 쉬핑 후동에서 이제 건조를 했었는데, 대련조선소에서 3+2였는데 2도 다 발주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오션자대는 마찬가지로 홍콩에 있는 그 화광이라는 와콩입니다. 그쪽에서 이제 관리 감독을 하고 MISC에서 선주 감독관 파견을 해서 이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술 수준이라든지 가격, 그 다음에 AS, 연구개발 능력, 시장 점유율,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 그 다음에 선주, 신뢰도에 대해서 중국 분들이기 때문에 중국어로 이제 설문지를 다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워낙에 바쁘다 보니까 제가 한 50장 정도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표로 만들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기술 수준입니다. 기술 수준은 당연히 아직까지도 유럽이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중국 조선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한국이랑 중국은 크게 차이가 안 난다. 지금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많은 세부 항목들을 해서 체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감이라는 게 감을 통해서 어느 정도 했겠지만, 그래도 이미 자기들의 생각에서는 엄청나게 기술 발전이 다 달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제일 낮다고 보고 있고, 한국이 생각보다 오히려 일본보다 더 비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업체 같은 경우는 AS가 유럽 업체나 일본과 중국보다 훨씬 높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리조선소도 한 번씩 들어가 보는데, 수리조선소가 중국 수리조선소 들어가는 거 입장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좀 귀찮은 부분도 많고 말도 안 되는 시험도 쳐야 되고 뭐 그랬는데, 그 수리조선소 배에 올라가 보면 대부분이 중국의 업체들을 통해서 이제 수리를 하는데,
유일하게 엔진 말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한 분이 수리조선소를 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대부분을 처리하고, 이제 단톡방이 있으면 손주들도 있고 그 수리조선소 담당자들도 있는데 답변도 정말 빠르고 수리도 정말 깔끔하게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그 조선소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한국의 AS는 빠르고 정확하다. 지금은 우리 중국보다는 자기들이 이야기할 때 훨씬 더 앞서가는 것 같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D 부분은 중국에 있는 조선소 담당자들이 아직까지 정말 많이 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부분은 이게 한국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조선소들의 메이커 리스트를 보면 예전에 한국 메이커들이 여러 아이템에 대해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갈수록 줄어드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같은 경우도 유럽 다음으로 한국이 지금 차지하고 있고, 선주 신뢰도 같은 경우도 AS나 이런 게 더 잘 되기 때문에 제품도 이제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유럽 다음으로 한국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부분은 중국에 그 조선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중국 기자재의 국산화 비율입니다. 국산화 비율을 보면 벌크 캐리어가 이미 거의 75% 이상, 컨테이너는 60% 이상, 오일 탱크도 60% 이상, LNG 캐리어랑 이제 크루즈는 좀 낮습니다. LNG 캐리어는 43%, 크루즈는 28%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판단을 했냐고 물어보면, 구매팀에서 봤을 때 CNY, 중국 돈으로 계약한 계약서를 어느 정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메이커리스트나 이런 부분을 이제 참고를 해서 수치를 준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오류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크루즈 같은 경우는 30%가 SWS에서 2+2를 받고 한 척이 인도가 됐습니다. 그 30%가 CNY 계약입니다. 중국 돈으로 계약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의 전문가도 사설을 낸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30%가 과연 우리 제품이냐? 그런데 나중에 봤을 때는 중국에 있는 외국계 업체, 그런 데가 CNI로 계약한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크루즈 같은 경우는 10에서 20% 정도로 중국 국산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제목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대한 시장입니다. 아무래도 조선소가 정말 많습니다. 이거를 일주일에 다 갈 수 없을 정도로 한 달을 잡고 가도 다 못 갈 정도로 많은 조선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부 정책입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정부 정책이 그렇게 조선소를 도와주는 정부 정책은 좀 많고, 기자재에 대한 정부 정책은 실제로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민간 기자재 업체에 대한 중국의 정부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전무하다고 볼 정도고, 이제 국영회사의 그런 정부 정책은, 국영회사 기자재 업체에 대한 정부 정책은 일부 있는 걸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중국에 있는 조선기자재 업체의 사장님들을 몇 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기자재에 대한 민감은 없다. 하지만 올해 그런 업체들의 대출 금리를 6%에서 3%로 해줬다.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낮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또 성장의 중국 조선기자재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가 거대한 조선 시장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공장의 스마트화, 중국 인력 학습 효과. 중국의 공장들을 가보면, 메이커를 가보면 정말 이제는 깨끗하고 정말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도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보면 마음이 약간 불안한 마음도 많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잘 돼 있고, 이제 중국에 있던 다른 회사, 유럽 회사에 근무하던 공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중국 회사로 옮겨가면서 학습 효과로 인해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그런 방식을 벤치마킹을 해서 적용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한국 기업 물량 증가로 인한 반사이익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소가 이제 LNG 캐리어가
너무 수조가 많으니까 선주들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 쪽에 발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단가도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조선소에서 못 받은 부분이 중국으로 가고 중국에서 그 못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점점 그 기술을 습득해가고 받아들이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 조건에 따른 메이커 지지 조금 특수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중국의 특히 민영조선소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업체의 대표분들이나 사장님들이 개인적으로도 자주 만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업 업체의 대표가 가진 땅이 있는데 조선소에서는 땅이 더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뭔가를 적재도 해야 되고 생산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업에서 그 땅을 조선소에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뭔가를 새로운 거를 개발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선소가 그거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이 신제품인데도 이렇게 조선소랑 이제 협의를 봐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계속돼서 개발되면서 제품이 성숙화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기자재의 일단 실적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산동 조선기자재협회, 강소성 조선기자재협회, 그리고 북경에 있는 조선협회죠. 다 메일도 보내고 연락도 원래 저희가 MOU가 있기 때문에 연락도 해봤는데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봤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영업수익이 2023년 6,237억 CNY이고 2020년 대비 22년 대비 20%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현이익은 259억 CNY로 2022년 대비 131% 증가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선기자재 관련해서 찾다 보니까 복합 연평균 성장률이 6.5%라는 그런 보고서는 제가 찾은 게 있습니다. 2023년에는 중국의 조선기자재가 CNY 500억이 넘을 거로 보고 있다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지금 친환경 관련해서 정책을 거의 매년 각 부서별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있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이 부분이 중앙정부와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방정부로 내려오는 이런 정책들은 상당히 지방정부에서 상당히 빨리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LNG라든지 그 다음에 청정연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중국 조선산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세 번째로 거대한 수리조선소 시장입니다. 지금 중국의 수리조선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조산 쪽, 이제 예전에 우리가 해산물을 많이 수입했던 쪽입니다. 이제 보면 수리조선소가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상해 지역, 산동 지역, fujian 지역, 그리고 광동 지역 이렇게 주요 수리조선소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제 수리조선 시장을 파악을 해보면 세계 수리조선 시장 대비해서 40%가 넘게 중국에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10대 수리조선소 중에 9개가 중국 수리조선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게 전 세계 선박 평균 선량이 이미 21.8년이 됐기 때문에 30년이 넘어가는 선박들을 있으면 신조가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선박들이 이제 수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리조선 페인트 사용량이 중국 전체 조선소 페인트 사용량의 거의 2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리조선소 관련인데 22년에 40% 아까 책자에서 나왔는데 2023년은 50%가 넘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3년 상반기에 수리조선에서 중국 수리조선에서 완성한 수리 개조 작업이라든지 수리를 완성한 게 5,326척으로 2020년 대비해서 13.7% 증가를 하였습니다.
5,326척 중 외국 선박은 거의 반이 조금 안 되는 2,015척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 대형 수리 조선소 10대 조선소입니다. 특히 신야 심야드 같은 경우는 아마 스크러버를 만들고 계신 그런 업체들은 상당히 잘 아실 겁니다. 거의 여기서 엄청난 양을 소화를 했습니다. 1년에 개조가 200척에서 400척까지도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지금 신야 심야드에서 많이 하고 있고, 지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900척이 넘게, 그리고 코스코는 1580척, 1510척, HRDD, 화론다동은 1381척을 지금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공장화입니다. 제가 가본 곳이 몇 군데가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런 컨퍼런스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니까 좀 불안한 감이 있든지 사진을 사용을 하는 걸 자제해 달라는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인슐레이션을 한다거나 이런 업체들은 좀 자제를 했는데, 현재 중국 선박 자동화 설비 시장 규모 현황 및 분석을 보면 2010년, 17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2021년 중국 선박 자동화 시스템 시장의 규모는 2,241억 CNY로 스마트화 수준의 요구사항도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스마트화 규모 시장이 368억 CNY가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이런 자동기가 안쪽으로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부분들도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지가 않고 대부분이 다 자동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조선기자재 발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수선 건조 조선소 확대 및 활발한 수주. 후동 중화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더 바뀌었는데 수주가 60척이고 LNG 캐리어입니다. 인도가 41척, 그리고 강남 조선소에서 수주 9척, 인도 3척, 대련 조선소에서 수주 17척, 인도 1척, 양쯔장에서 짓고 있고, 그리고 SWS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루즈를 2+4를 받았는데 인도가 이미 1척이 되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중국에 있는 유럽계 회사들의 담당자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상해에만 10개가 넘는 우리나라 기자접체 지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남아있는 게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물론 남아있는 3개는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럽에 있는 기자재업체들이 중국에서 이렇게 승승장구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잘 아시는 알파라바라든지 바르질라라든지 이런 다국적 기업에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독자 투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알파라바 같은 경우는 100% 독자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코스코랑 하고 있는 메탄올 퓨얼 스플라이 시스템 말고는 전부 다 독자입니다. 공장이 있는 짱인 공장이라든지 칭다오 공장도 다 독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R&D는 유럽 본국에서 하고 있고, 초창기 제품 모델은 부품은 국외에서 보색으로 들어옵니다. 초창기에 있는 제품들도 대부분 많은 아이템 들어가는 것들을 유럽이나 한국이라든지 일본에서도 많이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의 경쟁사 기술이 성숙하기 시작하면 경쟁을 위해서 그런 부품들을 중국산 부품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물론 들어오면서부터도 이제 이런 부분을 스터디를 할 건데, 그럼 그거 외에도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위직이 본격 파견자가 있으나 현지인 중용도 과감하게 하고, 조립은 중국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립은 다 중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 우리나라의 사장님들이랑 이야기해 보면 스페어파트 이런 부분을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업체들은 유효기간이 지난 특허권에 대한 거는 뭐 선주한테 영업 말고는 자기들이 특별히 소송을 걸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봤자 오히려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쩔 수 없는 게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OEM을 하는 공장을 중국에서 갔던 적이 있는데 네덜란드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이 OEM을 사러 중국 공장에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중국에 OEM 공장을 많이 가봤는데 여기가 제일 품질이 좋고 제일 싸다. 그렇게 같이 발로 먹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미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법적으로 다 소송을 걸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합작 투자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 바르질라 같은 경우 발전기라든지 이런 걸 다 합작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R&D는 처음에 본국에서 완성된 경우가 많은데 초창기 제품 모델은 판매가 있거나 합작사의 영업 라인 위주로 시작합니다. 바르질라 같은 경우 이제 중국 국영그룹이랑 이제 합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우선적으로 먼저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개척하고 이제 차후 경쟁사 기술이 성숙하기 시작하면 경쟁을 위해 똑같이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고 당연히 합작이기 때문에 중국 현지 공장에서 조립을 하고 이런 목적을 물어보면 대부분이 원가 절감과 영업 라인, 기술력의 콜라보레이션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에 있는 조선기자재 사장님들과 의견을 나눈 부분입니다. 예, 중국 기업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효율적인 부분이 떨어지고 자기 안에서 경쟁이 너무 치열한 겁니다. 중국에 너무 많은 기자재 업체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경쟁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하고 국산화율이 아직까지는 낮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물가 상승하고 젊은 직원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중국은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더 우세하다 이런 농담식으로 할 정도입니다. 한국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규모의 한계입니다. 우리나라의 3사가 아주 규모가 크긴 하지만 조선소의 숫자가 너무 작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부분이 좀 오해였는데 파업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중국에 있는 기업의 대표분들이 생각할 때 한국 업체의 이제 단점은 파업이다. 이 파업 때문에 성과적인 부분이나 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하지만 임금비 및 임대료로 인한 원가 상승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업 경쟁력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너무 많은 이제 발표분들도 있고 분석도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대부분이 다 브랜드 파워, 적극적인 R&D 투자, 공급체인 확보를 통한 원가 절감 이런 부분들이고 친환경 제품 개발 그리고 정부 지원. 근데 정부 지원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리면 중국 기자재 업체에서 우리나라 기자재 업체를 정말 부러워합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정부가 주도로 이렇게 지원을 잘해주는 곳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 있으니까 이게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정부 지원은 상당한 수준에 지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LNG 관련 암모니아, 수소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기자재 업체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많은 남은 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가 더 기자재 입장에서는 관건인 것 같습니다. 상생 협력입니다. 가격 대비해서 좋은 반제품 수입 및 고기술의 제품 수출. 그러니까 중국에도 많은 업체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서로 자기 브랜드로 판매를 못하는 업체들이 이제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해외 브랜드를 이제 많이 소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간단한 밸브 같은 경우는 어떤 밸브 회사에 가보면 거의 우리나라 기업 브랜드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반제품을 다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제품을 수입해서 재수출을 하거나
그다음에 고기술의 제품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다이렉트 수출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 투자로 원가 절감. 그 다음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0년도 더 되기 전에는 중국 친구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와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 와, 너희 돈 많이 벌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인센티브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중국 사람들이 앞에 대고는 정말 대단하다 했는데 실제로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해가 안 간답니다. 왜? 인센티브도 없는데 밤 새벽까지 술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서 또 다른 조선소 방문해서 영업하고 왜 그러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이제 해외 시장 개척도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진출 및 유지를 위해서 인력 배양이 필요합니다. 각 나라별로 담당자가 필요하고 이런 분들이 퍼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정을 살리기인데 처음에는 제가 이 부분을 성과급을 적었었습니다. 근데 조금 어감이 그럴 것 같아서 바꿨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랑 일본 말고는 대부분의 영업하는 분들이 성과급을 받습니다. 예, 우리만 정말 일본이랑 잘 없는데 우리 세대라든지 저보다 앞 세대 분들은 그래도 회사에서 자기의 위치나 이런 걸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예, 젊은 세대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해지겠죠. 이제 워라밸도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열정 살리기 위해서 좀 성과급 같은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기자재 업체 동향 파악입니다. 중국 조선기자재나 중국 조선 소식이 하루에도 몇 건씩 올라옵니다. 위챗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제 컨택을 해놓으면 정말 많은 업체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예전에는 유럽 업체만 많이 파악을 했는데 이제는 중국 업체의 신동향 및 신기술도 이제 파악을 계속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간접적인 시장 개척보다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방문 미팅이 중요합니다. 인력 배양을 위해서 담당자가 정말 2년 정도 한 달에 15일, 20일을 중국에서 계속 방문을 하고 만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